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상처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황혼에 찾아온 사랑을 낭만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기나긴 외로움의 끝에서 만난 따뜻한 동반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랑이, 그 희망이 숨막히는 족쇄가 되어 나의 일상을 옥죄어 온다면 어떨까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나의 의지와 존엄성이 송두리째 무시당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연 사랑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61살의 한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가슴 아픈 기록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홀로 감내하고 있을지 모를 고통의 목소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아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는 용기를, 우리 사회에는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61, 남편은 64입니다. 저희가 재혼한 지는 2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첫 남편과는 36해를 함께 살았습니다. 마지막 5년은 기나긴 암 투병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남편을 간병하는 일의 연속이었지요. 부부 관계는커녕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단 하루라도 더 남편의 손을 잡고 곁에 있고 싶다는 투쟁이 시간이었을 뿐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3년을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동네 평생학습관의 한 강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역시 아내를 간암으로 먼저 보냈다는 이야기에 우리는 서로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어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처음 만난 몇 달 동안 그는 참으로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자고 할 때도 제 의사를 몇 번이나 물었고 손 한 번 잡는 것에도 조심스레 허락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가면이었을까요? 저를 얻기 위한 연기였던 걸까요? 결혼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던 그 순간 마치 그 사람 안에 잠들어 있던 다른 무언가가 깨어난 것만 같았습니다. 문제는 신혼여행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0대의 재혼이니 그저 조용한 온천에 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담소를 나누는 그런 편안한 여행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제 가방을 침대 위로 던지더니 아무 말 없이 저를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여보, 운전하느라 피곤할 텐데 좀 쉬어요. 제 말은 들리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남편은 늘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와인 한 잔을 나누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것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굶주렸던 짐승처럼 모든 것이 급하고 거칠었습니다. 저 샤워 좀 하고 올게요. 제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그는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센 힘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설렘이 아닌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는구나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는 제 카디건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이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저 흥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불이라도 끄자고 말했습니다. 60이 넘은 제 몸을 훤히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거친 목소리로 평소와는 전혀 다른 톤으로 속삭였습니다. 다 보고 싶어요. 당신의 모든 걸.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첫 남편과는 단 한 번도 불을 켜고 관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환한 불빛 아래에서 마치 제 몸 구석구석을 탐색하고 외우려는 듯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은 사랑스럽다기보다는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듯한 강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어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신혼여행 4박 5일 내내 관계는 하루에 3번씩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점심을 먹고 나서,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저는 기력이 다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예약해둔 관광지는 한 곳도 가지 못했습니다. 첫날 저녁, 제가 아프다고 호소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까지. 그러자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해야죠.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는 제 손바닥에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 입맞춤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절실했습니다. 마치 저를 놓치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제가 정말 쉬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제 턱을 들어 올려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물었습니다. 싫어요. 나와 함께 있는 게 싫어요. 그 질문은 위협적이었습니다. 좋아요라고 대답해야만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은 압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제게 키스하는 것이었습니다. 양치도 하지 않아 입냄새가 난다고 밀어내도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거부하면 깊은 상처를 받은 듯한 표정을 지어 결국 제가 받아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면 그는 등 뒤로 소리 없이 다가와 허리를 감싸고 자신의 몸을 제게 밀착시켰습니다. 된장국이 끓고 있어 뜨거우니 조심하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제 등에 턱을 얹고 계속해서 몸을 비벼댔습니다. 때로는 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깊숙한 곳까지 만지기도 했습니다. 국이 끓어 넘칠 것 같아 제가 급히 불을 줄이려 해도 그는 그런 와중에도 제 목덜미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요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 멈추는가 싶다가도 살짝만 할게 라고 속삭이며 다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지독했습니다. 한 번은 뜨거운 기름에 데일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가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바람에 놀라 프라이팬을 놓칠 뻔했기 때문입니다. 위험하잖아요. 제가 화를 내자 그는 이상하게도 더욱 흥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화내는 모습마저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빨래를 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고 있으면 어디선가 소리 없이 나타나 제 허리를 감싸고 몸을 비볐습니다. 사람들이 봐요. 마당에서 이러면 어떡해요? 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꽉 껴안으며 누가 보면 어때요? 내 아내인데 라고 속삭였습니다. 한 번은 바람에 날아간 이불을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자 그도 제 뒤에서 같이 몸을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제 등에 얼굴을 대고 엉덩이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며 당장이라도 관계를 하려는 듯 덤벼들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방해라기보다는 참지 못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잠시라도 혼자 있게 두지를 않았습니다. 제 몸에 자신의 일부를 비벼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한 번은 제발 혼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창문 너머를 보니 커튼 뒤에 숨어 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관심일까? 아니면 감시일까? 가장 끔찍한 것은 목욕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부끄러워 각자 씻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목욕을 하고 있으면 문을 두드렸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묻더니 나중에는 수건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아예 욕실로 들어왔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말해도 그는 나가지 않고 변기 뚜껑 위에 조용히 앉아 제가 씻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 구석구석을 훑어보는 집요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왜 자꾸 쳐다봐요? 하고 물으면 예뻐서요. 라고 대답했지만 그 눈빛은 예쁜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제 등을 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부끄럽다고 거절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떼수건으로 등을 밀어주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은 어깨부터 허리 아래까지 제 몸의 모든 굴곡을 외우려는 듯 느리고 집요했습니다. 등 밀기는 핑계였고 사실은 제 몸을 만지고 싶어서 온 것이었습니다.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서 자세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도 그는 결국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야 말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첫 남편은 눕자마자 조용히 잠드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제가 등을 돌리고 누우면 반드시 뒤에서 다가와 온몸을 밀착시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도망이라도 갈까 봐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 좀 자요. 라고 말해도 그는 팔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목덜미에 코를 대고 거친 숨소리를 내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드시 관계를 가져야만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잠든 척을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잠든 것을 알면서도 깨우지 않으려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더듬으며 결국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새벽에 문득 잠이 깨면 그가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제가 왜 안 자고 그러고 있냐고 물으면 그는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의 질투심은 병적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첫 남편 이야기를 꺼내기라도 하면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한 번은 전 남편은 참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라고 말했다가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더 길고 격렬하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는 마치 제 몸에 남아있을지 모를 첫 남편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중간에 제가 힘들어서 쉬려고 하면 제 손목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곤 나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잊어버려요. 라고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동네 할아버지가 인사를 건네도 마트의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대해줘도 병원의 남자 의사가 진료를 해줘도 그날 밤이면 어김없이 그의 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말 대신 몸으로 질투를 표현했습니다. 제가 누구의 것인지 몇 번이고 확인받으려 했습니다. 누구 거예요? 대답해요. 그가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들을 때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나자 제가 안 된다고 거부해도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피곤해요. 라고 말하면 피곤할 때 하는 게 더 좋아요.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를 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가 정말 아플 때조차 그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기 몸살로 열이 펄펄 끓어 누워 있는데도 그는 다가와 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지금 저 아파요. 열도 많이 나고요. 제가 애원하자 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아프면 더 해야 해요. 몸이 따뜻해져서 감기가 빨리 나아요. 정말 싫어요. 제가 소리를 질러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픈 몸으로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미운 것이 아니라 무서웠습니다. 배탈이 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와중에도 그는 괜찮아요. 조심해서 할게요. 라며 저를 침대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고문이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너무 당신을 사랑해서 그래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것이 무서워 재혼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살바해야 차라리 혼자인 편이 나았을 겁니다. 적어도 혼자일 때는 저에게 자유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도움이 필요해. 처음으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충격을 받았지만 차분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야. 당장 거기서 나와야 해. 친구의 도움으로 용기를 내어 상담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르신께서 경험하고 계신 것은 부부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성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부라고 해서 참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저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침실을 분리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렸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화를 내고 따라다녔지만 제가 단호하게 행동하자 조금씩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걱정해주고 싫다고 하면 그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지 않겠다는 것. 예순이 넘었다고 해서, 외로움이 두렵다고 해서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저와 비슷한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부부라는 이름에 묶여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권리는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 자신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이 무거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용기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경각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아요로 공감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채널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 사회의 더 깊은 곳을 함께 들여다보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